결혼 전 그는 완벽했어요. 부모님과 시어머니에게도 사랑받는 남편. 엄마, 오늘 점심 메뉴 뭐가 좋을까? 응, 우리 딸처럼 챙겨줘야지. 처음엔 다정했던 시어머니도 점점 잔소리와 간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왜 아직도 이렇게 했어? 제대로 못하겠니? 그건 맞을 짓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풀 영상에서 충격적인 결말과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확인하세요. 절망 속에서도 시작된 작은 결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32살 김나연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무난하게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스스로 꽤 성숙해졌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 성격은 얌전한 편이지만 좋아하는 것에는 깊게 빠지고 사랑할 땐 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그 시절에 나는 무엇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던 그때로부터입니다. 저는 특별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핍 속에서 고생하며 자란 것도 아닙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자란 어느 누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맞벌이셨지만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둘이 같이 만든 집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누군가와 함께 집을 지어가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저는 제 삶이 크게 흔들릴 일 없이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살아왔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먼저 손들고 나서던 사람. 연애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늘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만큼의 따뜻함을 돌려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진심만으로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민준을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그는 첫인상부터 유독 반듯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 웃고 말투는 부드럽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배려가 묻어났고 제가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참 따뜻하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늘 바쁘고 지쳐있는 저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오고 퇴근하면 늘 장문의 메시지로 제 하루를 궁금해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일부러 돌아와서 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준이의 가장 특별했던 점은 어른들에게 예의가 너무 좋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는 제 부모님께 직접 사온 과일과 떡을 내밀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연이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멘트에 저희 부모님은 금방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을 나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연아, 나도 이런 가정 만들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날의 공기와 그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엄청 궁금해해. 그 한마디에 설렘이 밀려왔죠. 그리고 그날 처음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이지 완벽했습니다. 나연아, 어서 와. 내가 내 얘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우리 민준이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따뜻했고 제가 앉자마자 과일을 깎아내오고 저녁도 제 입맛을 묻고 직접 차려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난 너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딸 같아. 그 순간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저에게 딸 같다는 말을 해준 어른은 제 친정엄마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사람을 잘 안 믿는데 나연이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랑 있으면 집 분위기도 되게 따뜻해지고
그 말에 저는 어느새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마치 우리 셋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제 엄마 아빠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날에는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해왔고 명절에는 제 고향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남자들 중에 이런 애가 어딨어?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고 엄마는 민준에게 고추장찌개 레시피를 알려주며 마치 사위처럼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 저도 저희 엄마랑 똑같아서요. 나연이도 저희 엄마랑 잘 지낼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서로 예뻐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건 제가 상상하던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누군가의 딸이 한 명 더 생기겠구나.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가정이 생기겠구나. 이 사람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구나. 그 모든 믿음이 앞으로 내게 닥칠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연애 1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했고 그의 가족도 나를 예뻐했고 우리 집 역시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요.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됐으면 저러겠느냐. 나연이는 진짜 복 받았다. 그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의 민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 행동, 말투, 그의 부모님이 보여준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이 진짜처럼 보였고 아무리 들춰봐도 어두운 구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이 따뜻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 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따뜻한 가정을 내가 얻었다는 기쁨. 그 믿음이 그날은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믿음 위에 제 미래를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의 문을 처음 닫던 날, 저는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새로 산 수저를 꺼내고 침대에 하얀 새 시트를 펴며 그동안 꿈꿔오던 단어들 둘만의 공간, 우리 집, 우리 삶을 마음속에서 꺼내놓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 결혼이 서로를 믿고 기대는 단단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참 이상한 순간에 거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결혼 첫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제게 말했죠. 자기야, 내일 첫 주말이니까 우리 어디 갈까? 응. 근처 새로 생긴 카페 갈래? 요즘 유명하대. 저는 그저 가볍게 제안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는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니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우리 내일 뭐 먹으면 좋을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메뉴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엄마와 사이가 가까우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민주는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엄마가 추천한 메뉴를 얘기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엔 얼큰한 국물이 좋대. 아, 그리고 자기 요즘 피곤하다 했잖아. 엄마가 홍삼 보내준다고 했어. 우리 내일은 그냥 집에서 쉬자고 하시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럴까? 그날은 그냥 첫날이니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파도는 금방 또 밀려오더군요. 그 다음 주 아침, 민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색 넥타이가 더 어울릴까? 회색 정장엔 이 네이비가 낫지 않아? 제가 고른 넥타이를 보며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은 또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회색 정장인데 넥타이 뭐가 나을까? 그 파란색 줄무늬? 그래, 알겠어. 그리고는 제가 골라준 넥타이를 상냥하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하지만 뚜렷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단순히 효자가 아니라 결정을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 초이니까 엄마랑 아직 분리가 잘 안 된 걸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르겠지.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나연아,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신호였어.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점심 먹었어? 그런데 몇 분 뒤 민준에게서 온 답장을 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한테 뭐 먹을지 물어보는 중. 점심 메뉴를 왜 엄마에게 물어보는 걸까? 저는 이해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식단을 챙겨주던 습관이 남은 건가? 혹은 위장 문제라도 있어서 잘못 먹으면 탈이라도 나는 걸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점심 메뉴를 왜 엄마한테 물어봐? 민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늘 잘 아시니까. 내 몸에 안 맞는 음식도 다 알고 너무 기름지면 속 안 좋다고 뭐 먹으라고 알려주시고 엄마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아. 그 말은 겉으로는 평범한 효자 같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좀 달랐습니다. 엄마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아. 남편은 35살 성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남편이 부부의 대화보다 엄마의 의견을 우선하는 모습.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작은 불편함이 의문으로 자라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2달쯤 지나자 민준의 이런 행동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새 바지 사기 전 엄마에게 사진 보내서 물어봄. 집에 둘 식기 색깔 엄마는 밝은 색이 좋다고 했어. 우리 부부 휴가 일정 엄마가 여름은 너무 덥다고 가을에 가래. 냉장고 반찬이 떨어졌을 때 엄마한테 물어볼게. 뭐 보내주신대. 심지어 내 생일 선물도 엄마한테 뭐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걸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상한 감각이 계속 마음속에 고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와 결혼한 걸까? 하지만 그 물음을 인정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였고 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지는 결혼 전부터 얘기했었죠.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푸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민준도 좋다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일주일 전 민준이 퇴근 후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연아, 우리 신혼여행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너무 덥다고 지금 가면 탈 날 거라고 가을에 가는 게 좋다 하는데 저는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건 우리 둘이 결정한 거잖아. 왜 그걸 다시 엄마가 결정해? 제가 차분하게 묻자 민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엄마 말을 그렇게 말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데. 그건 알지만 우리 여행이야. 우리가 정해야지. 그건 그런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날 신혼여행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판단으로 저는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따지지 마. 엄마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도 엄마처럼 나 걱정해주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에게는 분리 독립이 아니라 엄마는 늘 옳다는 확고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날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자. 그게 뭔데? 짜거나 매운 거. 근데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리 부대찌개 먹기로 하지 않았어? 엄마가 허가한 거 먹자. 허가. 그 단어는 제 가슴 속에 선명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메뉴 하나도 아내와의 약속보다 엄마의 지침이 우선되는 삶. 그때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느 토요일 오전, 저는 남편에게 함께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직접 채우고 싶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의 첫 장을 보는 건 저에게 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트 가지 말자. 엄마가 반찬 보내준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둘이 고르고 싶어. 그런데 민주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더 건강에도 좋고 괜히 사온 거 버릴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챙겨주고 싶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진 않아? 남편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죠. 자기는 이해 못할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평생 이렇게 돌봐왔어. 그게 우리 가족 방식이야. 그 말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화나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신념.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것을. 그날 우리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워 출퇴근이 쉽고 평일 저녁에 장을 보러 가기도 편리한 곳. 민준도 저도 서로의 일상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깊은 함정을 만들어낼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사 첫 주, 시어머니가 첫 방문을 오셨습니다. 나연아, 짐은 다 잘 풀었어?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그 손에는 이미 계획이 담겨 있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줄게요. 짐 정리하는 거. 그 말에 저도 고맙게 받아들였죠. 사실 이삿짐 정리는 혼자서는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오던 것이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두세 번씩 방문으로 늘어났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나 확인해야지. 싱크대 물기 좀 닦자. 그때마다 민주는 곁에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내 집이 맞나? 처음엔 단순한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존재가 우리 부부 생활 전반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준과 저만의 저녁 계획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고 하시네. 수요일, 혼자 TV를 보며 쉬고 싶던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과일 사오셨는데 같이 먹자. 주말, 친구와의 약속을 잡으면 엄마가 같이 나가자고 하시네. 우리 가야지. 그 순간마다 민주는 저보다 시어머니를 우선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니까.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처음엔 단순히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연아, 양념장 조금 이렇게 섞는 게 좋아. 그거 그대로 하면 좀 짜게 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싱크대 뒤에 있는 찬장을 열고 이건 이렇게 두면 안 돼. 우리 집은 다 이렇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든 찬장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통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도 말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행동하며 제가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딱히 의심이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죠.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부부만의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마음을 다잡아 말하려 할 때마다 민준의 표정에서 이미 결심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할 때 저는 설거지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가? 주방에서 밥을 짓고 거실에서 TV를 켜며 제가 잠깐 혼자 있는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에서 저는 스스로를 점점 말없이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않겠다. 조금씩이라도 내 공간을 지켜야 한다.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 우리 둘이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행동하기로 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내 영역을 지킬 거야. 언제까지나 침묵만 할 순 없으니까. 그때 제 안에서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두려움은 시어머니의 그림자처럼, 결심은 그 속에서 조금씩 빛을 내는 촛불처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침, 남편과 함께 점심 메뉴를 정하며 시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기 전에 우리 의견 우선을 선언. 주말, 시어머니가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을 때 오늘은 우리 둘만 시간을 보내자고 정중하게 거절. 집안 정리와 장보기는 제가 주도하며 민준이 개입하려 하면 조용히 제 뜻을 설명.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주도권의 회복이라는 첫 번째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비록 민준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저 따라가는 아내가 아니라 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안에서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점점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작은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집, 우리 결혼, 우리 선택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싸우기로 했다. 작은 행동부터라도 내 영역을 지켜낼 거야.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만 이제부터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걸 분명히 하겠어. 그 결심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이후의 폭풍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숨 쉴 틈을 찾아야 하는 환경이 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조금씩 나를 지켜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은 싸움들이 번뜩였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토스트를 굽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균형을 잡는 주체는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우리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식사 한 끼를 챙겨주고 청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인 반찬 하나도 이건 조금 짜니까 줄이자. 세탁물을 분류하며 이건 이렇게 해야 오래가. 거실 인테리어 하나도 이 위치가 더 보기 좋다. 저는 한때 이 모든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의 선택권을 빼앗고 우리 부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속으로만 참았습니다. 조금 참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불편함은 점점 바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엄마를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가 외롭다라는 이유로 저희 집에 자주 초대했고 저는 늘 뒷전에 놓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엄마랑 같이 먹자. 하지만 우리 계획이 있었잖아. 괜찮아. 엄마가 오랜만에 와서 보고 싶대. 말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 말은 제 감정을 무시하고 엄마 편을 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주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게 우선이라니. 그리고 머릿속에서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 이제 나 혼자가 아니면 살 수 없겠구나.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죠. 내가 원하는 저녁 메뉴를 못 먹는다.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는다. 집안일 분담이 아닌 시어머니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쌓이면 폭발합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집에 들러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제가 사온 반찬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너무 짠 것 같아. 다시 좀 줄여야 해. 저는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내 음식까지 간섭하세요? 민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라 그랬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 한마디가 저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제 마음과 거리는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눈을 맞추어도
민주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말을 걸면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래.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서. 이 반복은 외로움을 넘어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건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시어머니가 집을 오며 통제할수록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보다 엄마 말을 더 믿는 걸까? 나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집에서 나는 안전할까? 작은 일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단순히 효심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무력감과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둘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주는 표정이 순간 굳더니 엄마가 허락 안 하신대. 그러니까 그 말로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작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는 다시금 절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엌의 전등 아래 서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우리 결혼은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삶이 돼버린 걸까? 그날 이후 집안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평화는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 방문과 통제는 규칙이 되었고 남편은 중재자가 아니라 편든 자가 되었고 저의 불만과 외로움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엄마가 하라 그랬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결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결혼도 내 삶도 다 무너질 거야.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공간을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있었기에 다음 단계 더 큰 갈등과 시련을 마주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일상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점점 커져갔고 저는 그 속에서 나름의 싸움과 균형을 찾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일 줄 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던 순간 저는 조금씩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들려오는 대화 속 단어들을 무심코 흘려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긴장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나연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 반찬 너무 짜네. 다시 해. 빨래 개는 건 좀 더 깔끔하게. 그 말들은 하나하나가 제가 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제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은 점점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순간 저희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리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려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비난과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방 쪽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말을 안 들어? 처음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뻗어 팔을 막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제발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에 남은 통증과 순간의 충격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냉정하고 날카로웠고 그 어떤 자비도 이해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맞을 짓 했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을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제가 느낀 공포와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는 항상 엄마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깨달음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갈랐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안전한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팔을 안고 몸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나를 위하는 가족이 아니야.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나 없는 결속이 있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결혼 초기 서로를 믿고 사랑할 것이라 믿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뒤틀린 현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민준의 방관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옹호했고 제 불만과 고통은 무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자각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은 내가 상상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결속은 깨뜨릴 수 없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과 간섭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 남편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공간과 권리를 지키겠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 결심은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폭력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결혼 생활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은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남편의 방관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고립과 절망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행동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신호는 사라졌고 잔소리와 통제, 폭력과 방관이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나를 지켜주지 않아. 이 결혼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와 남편 사이의 결속은 깨뜨릴 수 없는 현실이야.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결심의 씨앗도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팔을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누구도 내 대신 싸워주지 않아. 이제부터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낼 거야. 그 결심은 중간점 midpoint.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았고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숨을 고르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혼집 안이 제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 처음엔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을 흔들며 팔을 부드럽게 잡는 것을 넘어 큰 목소리로 모욕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켠에 서서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지만 입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전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아니 보고 있음에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반성해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편이었고 그 결과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혼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 폭력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 자체가 공포와 불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할 때조차 손이 떨립니다. 낮,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 해도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바로 긴장합니다. 저녁, 민준과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의 시선은 항상 엄마에게 향합니다. 저는 매 순간 몸을 움츠리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아. 그때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과 눈물이 뒤섞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기대어 살 수 없어.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어. 혼자서라도 내 삶을 지켜야 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과 각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신혼집의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민주는 모든 갈등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집안 내 권력 관계는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미 붕괴되었음을. 남편은 중재자도 지지자도 아니며 시어머니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 남편도 믿을 수 없어. 이제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해.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조차 작은 결심의 씨앗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어머니, 방문 시간 제한, 민준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집안일을 처리, 마음속으로 매일 다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고립과 절망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침대에 앉아 팔을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이제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결속은 깨뜨릴 수 없지만 저는 내 영역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혼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고 저는 고립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커피 향과 새벽 공기가 섞이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시어머니와 결속했고 내 마음과 내 안전은 그의 고려밖이었다. 그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남편의 손길도 따뜻한 말도 결국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과 통제, 민준의 방조, 반복되는 모욕과 감정적 학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은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지켜야 한다고. 나는 오래된 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가족과 함께 웃던 날들, 민준과 함께 나눴던 소소한 약속들, 그 기억들은 아프면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과거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행동해야 한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과 간섭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자. 내 영역, 내 시간, 내 삶. 이제는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조차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작지만 단단한 힘을 느꼈습니다. 결심과 동시에 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심리적 거리 확보, 시어머니 방문 시간을 조정하고 집안일과 결정권을 스스로 회복하기, 남편과의 관계 최소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만들지 않고 내 안전과 평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내 삶의 영역 지키기, 취미와 일상의 루틴 유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선택을 존중받기, 작은 계획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행동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신혼집에 들어왔던 날, 민준과 함께 웃던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 따뜻하게 맞아주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 먼저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할 거야. 결심 이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평온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결단과 각성의 눈물입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앞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갈 거야.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지켜주지 않겠지만 나는 스스로를 지킬 거야. 그 말과 함께 침묵 속에서 작은 숨결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삶의 주체로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혼집은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결속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내 영역을 지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결심한 나, 고요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 나, 내 삶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나,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 누구도 내 대신 싸워주지 않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를 지킬 거야. 그 결심이 있기에 다음 장에서 나는 신혼집 안의 폭력과 통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결속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상처와 분노, 억눌렸던 울분과 절망을 이제는 단호한 결심으로 바꿔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서재를 정리하며 그동안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기록, 남편이 방조하거나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반복된 모욕과 감정적 학대 상황, 사진과 영상으로 남은 흔적, 책상 위에는 수첩, 스마트폰,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였고 나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도 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있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지지해줄 현실적인 힘이 있다. 그 사실이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조치, 폭력과 방임, 지속적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조치, 심리적 독립,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방식, 즉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떠나기, 새로운 삶에서 내 규칙과 선택을 지키며 살아가기, 복수의 정의 재정립, 폭력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고 그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복수. 작은 결심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기록을 정리한 후 변호사를 찾아 법적 상담을 받았고 필요한 절차와 증거 제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자존심과 권리가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폭력과 통제 대신 나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집에서 여러분의 규칙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남편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혼란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폭력이나 통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신혼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싸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내 공간, 내 삶을 갖게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는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과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작지만 강한 승리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기분 좋은 고요함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와 분노가 조용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과 절망, 분노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했기에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삶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력이나 통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 행동을 통해 그들은 내 삶을 조종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누구도 내 대신 살아주지 않아. 하지만 스스로를 믿으면 그 어떤 폭력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결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잃었던 나 자신, 나의 선택, 나의 권리, 나의 삶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합니다. 피보다 진심이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진정한 삶과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